정상인은 이번 영상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빌런입니다. 리뷰에 앞서 소중한 시계들을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인터내셔널 와치 컴퍼니 국제 시계 회사 IWC 파일럿 트릴로지 마크 12, 마크 15, 그리고 3741입니다. 최근에 가치 있는 네오 빈티지 시계들은 한국에서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한국의 시계 가격은 되게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시계의 가격대가 뻥튀기 되었음에도 한국의 시계 가격은 여전히 저렴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소위 똑똑한 한 채가 네오 빈티지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물량이 계속해서 충족되는 현행 모델들은 롤렉스라 하더라도 메리트가 점차 줄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고 하나둘 누군가에게 귀속되기 시작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수량도 매우 적지만 근본에 가까운 네오 빈티지 시절의 아이코닉 워치들은 날이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급 시계 가격의 50%나 되는 관세 때문에 해외에 있는 시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건 밀수가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시계에 대한 관세가 매우 적은 해외의 애호가들은 어렵지 않게 한국에 가치 있는 시계들을 추출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몇몇의 한국 내 업자들은 돈이 될 만한 네오 빈티지들을 쓸어 담아서 해외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올려 팔기도 하고요. 특히 까르띠에 쪽에 도를 벗어난 업자들의 개입은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들은 시계 애호가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IWC는 여전히 마크 시리즈를 만들어 오고 있고 더 진보된 무브먼트와 더 고급스러운 빌드 퀄리티에 더 럭셔리한 마감 방식을 적용한 마크 18, 마크 20보다도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마크 12나 마크 15가 그레이 마켓에서는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종의 여부, 디자인의 차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IWC 브랜드의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비싸게 팔아 제끼는 리치몬드에 편입된 후 현 브라이틀링의 CEO 조지컨이 IWC의 수장으로 자리를 잡기 이전에는 원래 IWC는 대중적인 인지도는 부족했고 단순했으며 무뚝뚝한 너드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조지컨은 덕후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브랜드의 타겟과 색채가 애호가에서 대중으로, 클래식에서 럭셔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마크 12입니다. 1994년 출시되었고 대략 30년 정도가 흘렀네요. 36mm의 사이즈, 10mm로 사이즈 대비 적당한 두께, 45mm로 짧은 러그트러그, 18mm 짝수러그, 브레이슬릿 기준 92g, 칼리버 884, 예거 베이스의 무브먼트고요. 38시간의 파워 레저브를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퀵데이트, 도매형 사파이어 글래스, 3중 수소, 아워 마커, 6바, 마크 12의 가치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민수용 근본 파일럿 워치, 군용으로 제작되었던 파일럿 워치 마크 11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계승해서 시중에 풀린 첫 번째 파일럿 워치로서의 가치는 그 어떤 시계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G색 색감의 블랙 매트 다이얼, 마크 11에서 추가된 데이트, 트리티움 삼각점과 아워 마커, 얇은 폰트의 아라빅 인덱스, 마지막으로 오리지널의 감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작은 사이즈 대비 크고 거대한 베젤 디자인. 케이스백은 모든 파일럿 워치가 단단하게 솔리드백으로 막혀있고 마크 12에는 3741과 동일한 비즈 오브 라이스, 쌀알 브레이슬릿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브레이슬릿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저는 이렇게 현재 메이저 브랜드들이 지금의 럭셔리 브랜드로 스텝업하기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거친 마감이 입혀져 있고 투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설프냐? 못 만들었냐?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메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현재의 오메가는 아직도 브레이슬릿을 잘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틸의 퀄리티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투입 시간의 차이인가 아니면 그냥 실력의 차이인가. 마크 12는 특이하게도 예거의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거가 IWC에게 무브먼트를 빌려주게 되었을까? IWC가 리치몬드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IWC, 예거 그리고 랑에가 하나의 그룹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가 스위스의 시계 그룹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자동차 브랜드는 땅을 치고 후회 중이겠네요. 와인딩감은 특별합니다. 비교가 가능한 무브먼트가 없을 정도로 텐션이 있는 슬라이딩 감각의 단단하고 안정적인 와인딩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계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높여줘요. 그런데 아쉽게도
크라운을 열 때 초침이 튑니다. 마크 15입니다. 38mm의 조금 더 커진 사이즈, 11mm의 여전히 얇은 두께, 47mm로 생각보다 긴 러그트러그, 19mm 러그. 브레이슬릿 기준 112g, 칼리버 37524, 에타 베이스고요.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6바. 마크 15는 제가 이미 리뷰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디자인은 마크 12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이얼 색감이 더 진해 보이는데 아마 이건 글래스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마크 15는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 초기형, 중기형, 후기형으로 구분되는데 제가 리뷰했던 마크 15는 중기형이고 중기형과 후기형의 차이점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중기형은 사랄 자일리톨 브레이슬릿, 후기형은 조금 더 남성적인 디자인의 네모네모 브레이슬릿. 중기형은 무반사 코팅이 입혀져 있지 않고 후기형은 이렇게 푸른빛의 양면 무반사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중기형은 판매를 하고 후기형으로 다시 드리게 되었는데요. 브레이슬릿의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반사 코팅은 있고 없고가 시계 생활에 정말 거대한 영향을 미쳐서 저는 되도록 후기형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초기형이나 중기형을 구해서 오버홀을 맡기고 무반사가 적용된 글래스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요.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마크 12와 15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베젤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즈가 더 작음에도 마크 12가 더 두텁고 단단한 디자인의 베젤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는 오리지널리티의 감성은 마크 15가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본에 더 가까운 12는 소장용으로 15는 실착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크 12와 15가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낸다면 변하지 않는 빌드 퀄리티입니다. 현대의 IWC에게 30년 전의 시계와 빌드 퀄리티가 비슷하다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 듯 하나 군용 시계의 담백한 특성 그리고 마크가 IWC에서 비교적 저렴한 엔트리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덕택에 솔직히 럭셔리 워치로서의 감성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IWC는 과거부터 시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 왔습니다. 3742를 컬렉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IWC가 내일 당장 망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작고 얇은 크로노그래프인데다 디자인에 꼭 맞는 사랄 브레이슬릿이 존재하고 모든 애호가가 꿈꾸는 마크 12의 케이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코닉 크로노그래프가 거의 없어요. 현대에 와서는 크로노그래프들의 사이즈가 적어도 39mm 이상으로 더 커졌고 조금 더 돈을 쓰게 되면 호이어 빈티지 까레라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브랜드의 급이 낮더라도 아이코닉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꽤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마크 12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에 칼리버 630 쿼츠 무브먼트,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 6바 시계 애호가들은 취향에 따라 브랜드나 모델의 취향이 다양하게 갈리는 편인데 무브먼트에 대한 취향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룹니다. 쿼츠는 기계식 무브먼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지녀요. 반쪽짜리 무브먼트로 평가받는 메카 쿼츠로 그랜드 세이코 스프링 드라이브와 반대에 가까운 형식을 가진 무브먼트입니다. 스프링 드라이브가 아날로그로부터 동력을 얻고 디지털을 통해 정확도를 보정하는 개념이라면 메카 쿼츠는 디지털로 동력을 얻고 아날로그로 구동하는 방식인데요. 기계식과 쿼츠의 단점만을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또 고장에 대한 수리도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IWC라는 위대한 브랜드라 할지라도 빈티지에 대한 수리는 무한정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쿼츠를 손절한 럭셔리 브랜드뿐 아니라 메스티지나 마이크로 브랜드까지 폭을 넓히더라도 메카 쿼츠를 사용하는 시계 브랜드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얇은 두께와 빽빽한 밀도감, 꽤 안정적인 크로노 푸셔의 감촉, 고전적인 서브 다이얼 레이아웃, 36mm라는 매우 작은 케이스 안에 크로노를 넣고도 이 정도의 밸런스를 만들어낸 건 지금 봐도 상당히 미학적입니다. 마크 12와 마찬가지로 무반사는 발려있지 않아요. 애호가는 돈이 되지 않는다. 조지컨의 손을 타기 이전의 IWC, 기계적인 진지함과 기능주의의 미학에 집중했던 파일럿 워치의 근본 마크 10 이후에 마크 11과 마크 12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해서 마크 15까지가 시계 애호가들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